네, 안녕하세요. 유탐스러운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자, 여러분들 근현대사를 배울 때는 여러분들 어떤 키워드에 제가 주목하시라고 설명드렸습니까? 꿈이라고 설명드렸죠? 꿈. 네. 한 번의 젊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한번 구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근현대사 시간이 아닐까라고 제가 첫 강에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앞 강의에서 여러분들 앞에 그 흥선대원군 파트에서 제가 흥선대원군의 열심히 개혁한 모습은 어떤 한계가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열심히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겠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년 전 신세대들이라고 할까요? 네, 100년 전 신세대들. 약간 100년 전 신세대들은 과연 어떤 꿈이 있었으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 네,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아마 100년 뒤 우리의 후손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겠죠? 네, 저는 지금 100년 전 그 신세대들의 이야기를 한번, 그들의 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스토리가 쭉쭉쭉쭉 나갈 겁니다. 개항부터 갑신정변까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개항을 했고 그 다음에 임오군란이 벌어졌고 갑신정변이 터지게 될 겁니다. 그 흐름을 한번 어떻게 쭉 잡는지 저와 함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대원군이 물러나죠. 네, 대원군이 결국 물러났습니다. 대원군이 물러나고요. 대원군이 최익현의 탄핵상소를 통해서 물러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민씨정권이 들어오더라 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네, 민씨정권. 민씨정권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민씨정권이 들어왔을 때는 말이죠. 이제까지는 그 대원군 집권 시기에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씨정권 들어와서는요. 조금 이제 방향을 좀 바꿉니다. 통상수교 가능하다,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통상수교 그 세력들, 네, 통상개화파들입니다. 이 통상개화파들의 주장, 이 통상개화파들의 주장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발언권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통상개화파들. 뭐 대표적인 인물을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박규수라든지, 박규수면은 제너럴 셔먼호 때? 선생님, 제너럴 셔먼호 때 미국 상선 화공, 불질렀던 그런 사람인데 왜 갑자기 통상개화파예요? 뭐 그거는 그 박규수는 그 역할에 충실한 거였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통상을 해야 된다. 그것만이 우리나라가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민씨정권, 이 통상개화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이 여러분들 그 앞에 가게에서 제가 그 미국의 포함외교에 의해서 문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그 방법을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을 합니다. 포함외교를 또 일으키는 것이죠. 그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운요호 사건이라는 거예요. 운요호 사건. 1875년도에 전개된 사건인데요. 이 운요호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냐면 강화도예요. 병인양요 강화도, 신민양요 강화도, 그리고 운요호 사건도 강화도. 예.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죠. 강화도는 전근대 파트에서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다면 이 근현대 파트에서는 최초의 관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민씨정권은 지금 외적으로 이 운요호 사건의 어떤 그 고민이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 통상개화파의 성장 그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이제 문 열자라고 해서 드디어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죠. 그 조약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을 1876년도에 드디어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너무 중요하니까요. 자, 강화도 조약의 내용. 자, 먼저 여러분들 청으로부터의 어떤 그 자주권. 그래서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네,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 조선은 자주국이다. 네,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청의 간섭을 끊어야 된다는 거죠. 끊어야만 그래야 이 조선에 대해서 자기들이 뭐 어떻게 더 뭔가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개항장을 열어야죠. 어떻게 하냐면 부산 먼저 열고요. 부산 위외에 2곳 플러스 이 알파. 이 알파는 이제 원산과 인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일 수 있죠. 그 불평등한 조약 내용이 뭐냐면 치외법권. 네, 바로 치외법권. 일본인들에게 치외법권을 적용해 달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해안 측량권. 네, 해안 측량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달라. 해안 측량권. 자, 요런 내용들. 이 치외법권이라든지 이 해안 측량권 같은 경우는요, 이 명백한 불평등 조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강화도 조약의 역사적 의의를 보라면 우리나라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국가 대 국가의 어떤 평등한 관계 속에서 체결한 그런 조약. 그러나 그 내용을 딱 들여다보면 이렇게 치외법권과 해안 측량권이라고 하는 불평등 조약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건 우리는 이 강화도 조약을 기점으로 해서 드디어 자본주의의 바다에 발을 풍덩 담근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 모습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습 한번 보세요. 어디에 우리의 전통이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서양의 어떤 그런 모습들로 지금 우리는 도배하고 있죠. 과연 그러면 이렇게 완벽하게 변신한 나의 모습은 언제부터였을까? 예, 바로 이 강화도 조약부터 출발하고 있더라.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본주의 바다에 이 발을 담그면서 이때부터 엄청난 변화가 와 있었고 그 변화의 끝자락에 지금 제가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화도 조약을 우리는 체결을 했습니다.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는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은 그러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더라.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강화도 조약으로 끝난 건 아니고요.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들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그래요. 항상 조약을 맺으면요. 그 조약의 큰 아웃라인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어떤 그런 조약들을 체결하거든요. 자,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이와 관련된 조약들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조일 무역 규칙이라는 겁니다. 조일 무역 규칙. 조일 무역 규칙. 자, 이 조일 무역 규칙의 내용은 뭐냐면요. 핵심은 이겁니다. 네, 바로 무관세예요. 관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그다음에 예, 무제한 곡물의 유출. 무제한 곡물의 유출. 곡물의 유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놨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관세가 없어요. 관세가 없는 시점과 관세가 있는 시점, 그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관세를 지불하고 있는, 관세를 지불하고 있지 않는 뭐 이런 어떤 선지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하고요. 언제였습니까? 1883년이죠. 1883년에 조약을 통해 가지고 관세가 드디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1876년부터 1883년 그 사이에는 관세가 없이 일본과 지금 교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뭐 관세를 지불하고 물건을 사고 있는 물건을 팔고 있는 일본상 이런 문자는 틀린 거죠. 1876년과 83년 그 사이. 그러니까 그 관세가 언제 들어가 있는지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관세가. 자, 일단은 이제 무관세로 들어왔고요. 무제한 곡물의 유출이에요. 무제한 곡물 유출. 이것도 지금 심각하겠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제한 곡물 유출이 벌어지니까 무제한 곡물 유출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쌀이 모자라겠네. 우리나라 사람들 쌀이 모자라니까 쌀값이 올라가겠네. 쌀값이 올라가겠네. 쌀값은 폭등하겠네. 즉, 이 개항의 결과, 강화도 조약 체결 결과 우리는 쌀값 폭등이라는 그 기층민들의 삶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관세도 없어요. 특히 이제 일본 사람들이 뭘 갖다 팔면 면제품을 많이 갖다 팔거든요. 싸고 대량으로.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면제품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활이 안 좋아지겠네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조항이 시작되었으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네. 그래서 무관세와 무제한 곡물 유출을 체결했던 이 조일무역 규칙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조항들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강화도 조약의 내용들을 지금 더 보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네, 조일무역 규칙에 그친 게 아닙니다. 또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요. 자, 바로 조일 수호조규 부록이라는 게 있어요. 조일 수호조규 부록.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이 강화도 조약의 이름이요. 조일 수호 조규예요. 그 조일 수호 조규의 부록이란 말이죠. 다 이건 여러분들 큰 틀로 본다면 강화도 조약이에요.
자, 이 조일수호조기 부록의 내용은 뭐냐면요. 네, 바로 그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쓸 수가 있어요. 뭐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제가 하얀 색을 쓰겠습니다. 네, 일본 화폐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간행이정이 설정이 된다는 겁니다. 간행이정 심리가 설정이 됐다는 얘기죠. 자, 간행이정은 과연 또 무슨 말일지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간행이정 심리, 간행이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그 부산외 두 군데를 지금 문 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개항장이란 말이야. 그 개항장에서 일본 상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상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간행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행이정. 심리를 정했다는 얘기 뭐냐면 심리 밖으로는 못 나가요. 심리면 몇 킬로입니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몇 킬로죠? 4킬로예요. 즉 개항장을 중심으로 부산에서 배를 정박하고 있는 그곳을 기점으로 해서 4킬로 밖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도록 해놨어요. 이게 바로 간행이정 심리 조일수호조기 부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외국에서 물건을 가져왔어. 일본에서 물건을 가져왔어. 그걸 부산이 풀었어. 그 부산이 푼 그 면제품을 조선에 팔려고 그래. 저 서울에 팔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될까? 4km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4km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조선 상인들. 누가 있냐면 대표적인 상인들 누가 있냐면 여러분 조선 후기 때 배우셨죠? 왜 그 물건을 중개해 주거나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객주와 여각이라 그랬잖아요. 그 객주와 여각이 그 역할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또는 장시를 돌아다닐 수 있는 보부상들, 객주, 여각, 보부상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일본 상인들로부터, 왜냐면 일본 상인은 4km 밖을 못 나가니까 자신들이 물건을 받아가지고 그걸 서울 상인들한테 이제 서울 상인들 또 넘기거나 또 서울 소비자한테 파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 벌까요, 안 벌까요? 돈 벌겠죠. 지금 이 개항 초기에 이 객주, 여각, 보부상들, 이런 전통 상인들은 돈 좀 벌어요. 돈 좀 만져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간행이정 심리가 풀려버리면 객주, 여각, 보부상들은 어떻게 될까요? 타격을 보겠죠. 왜냐하면 외국 상인들이 직접 물건을 갖다가 종로에다 물건을 팔 테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런 조약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을 해보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어요. 드디어 문이 열렸어요.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문이 열렸어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겠죠. 항상 여러분들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겠죠. 여기도 똑같아요. 문이 열렸다? 그래, 받아들여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누구? 네, 개화파들이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위정척사파도 있겠죠. 위정척사파. 자, 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호위, 지킨다는 얘기예요. 바를 정자, 즉 성리학적 질서를 지켜내고 배척한다는 얘기죠. 뭐 사악함을 배척하는 세력. 이게 바로 위정척사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개화파는 문 열자, 오픈하자. 라는 쪽이고 이 위정척사파는 무슨 소리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클로즈 하자는 쪽이잖아요. 그죠? 자, 각각의 세력들을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화파는요, 다시 두 세력으로 나뉘어요. 자, 개화파는 다시 두 세력으로 나뉩니다. 어느 세력과 어느 세력이냐면요,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나뉘겠죠.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나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외국 문물 받아들이면 좋아. 그런데 좀 천천히. 이쪽은 빨리. 이것도 역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자. 그러면서 이제 두세 나오는데 이 온건개화파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면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김홍집 같은 인물을 들 수 있어요. 김홍집 같은 인물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온건개화파는 어디를 모델로 하냐면요, 중국 양무운동 있죠. 양무운동을 모델로 해요. 양무운동의 정신이 뭐냐면 중체서용이라는 겁니다. 중국의 몸은 그대로 있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체서용인데, 거기 입각해서 그 개화의 방법은 동도서기. 중체서용과 같아요. 즉
동쪽의 정신은 그대로 있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그 본질적인 건 변하지 말고 지금 서양이 지금 기술이 굉장히 발달된 것 같으니까 무기가 발달된 것 같으니까 그런 것만 받아들이자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라면 이 급진계파는 아니에요. 급진파는 이미 세상은 지금 바뀌고 있다. 우리도 빨리 바뀌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대표적 인물로 든다면 김옥균을 들 수 있겠죠. 들 수 있겠고 이 사람들은 일본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합니다. 네, 일본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하면서 문명개화론, 빠른 변화, 문명개화론에 입각한 그런 빠른 변화를 주문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의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반에서도 뭐 하자고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 있고 찬성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 빨리 하자는 사람이 있고 좀 천천히 보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 그렇게 나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온건개화파는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 온건개화파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 이 민씨정권, 민씨 세력들, 민씨 정권과 연결되어 있겠죠. 그죠? 아무래도 민씨정권 세력들은요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빨리 갔다가는 그 후폭풍이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니까 좀 천천히 가려고 할 거예요. 당연히 온건개화파 쪽으로 연결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개화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개화 정책의 어떤 그 정책 기구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걸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겁니다. 자, 민주정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뭐냐면 바로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거예요. 통리기무아문. 여러분들 이 통리기무아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개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통리기무아문이라면 이제 한 10여 년 뒤쪽으로 가서 또 개혁을 이끌고 있는 기구가 하나 등장을 해요. 그 기구가 뭐냐면 바로 갑오 1차 개혁을 이끌었던 바로 군국기무처입니다. 군국기무처. 그러니까 통리기무아문이 활동할 시점과 나중에 한 10여 년 뒤에 군국기무처가 활동할 시점을 비교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군국기무처 활동할 때 통리기무아문은 없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때는 통리기무아문이에요.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네, 개항 직후에 개화 정책을 이끌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는 바로 통리기무아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통리기무아문이 뭐랬냐 말이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요. 이 통리기무아문이 했던 그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오군영 있잖아요. 이 오군영을 2영으로 축소해요. 오군영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조선시대 때, 그 조선 후기 때, 왜 그 임진왜란과 임진왜란과 전쟁이 다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벌어질 그 사이에 여러분들 왜 훈련도감이 설치가 되죠? 훈련도감. 어떤 군인들이죠? 네, 직업군인들. 그죠? 모병제에 의해서 직업군인들. 그런 그 훈련도감을 중심으로 한 군영들이 만들어져요. 인조와 숙종을 거치면서 만들어져요. 금이영, 어영청, 총인청 이런 그 5군영 체제가 구축이 되잖아요. 이렇게 구축이 되었던 그 5군영을 2영으로 축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야말로 정말 강력한 어떤 힘을 가졌겠지만 몇백 년 지나면서 이제 힘이 빠지는 거죠. 구식군대가 된 거야. 구식이 된 거야. 시간이 지나면 구식이 된 거야. 내가 정말 좋은 옷을 샀어. 너무 예뻐. 와우. 근데 1년 뒤에 그 옷을 입으려니까 이 옷 왜 이러니?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 식이죠. 그렇게 정말 그때 적조육소에 만들었던 그 군인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구식군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신식군대를 만든단 말이죠. 그 신식군대가 뭐였냐면 그게 바로 별기군입니다. 별기군을 창설하고 있습니다. 별기군을 창설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 이게 바로 통리기무아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또 외국에 사절단을 보낼 준비들을 많이 하죠. 자, 먼저 조사시찰단은 일본에 보내려고 하고요. 영선사는 청나라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서 영선사 같은 경우는 무기제조법을 배우라고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리기무아문에서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리기무화문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물론 이 통리기무화문이 이런 활동을 할 때는요. 이 급진개화파도 통리기무화문과 연결되어서 나름대로 개화정책을 추진하려고 했고요. 나름대로 했고요. 그 다음이 온건개화파도 네, 온건개화파도 이 통리기무화문을 중심으로 당연히 이것도 민주정과 연결되니까 특히 더더군다나 온건개화파는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겠죠. 그죠? 이렇게 통리기무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개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쪽은 지금 정권 실세들이니까 가는 거야 지금. 강화도 조약이야 가는 거야. 네. 문을 열고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위정척사파는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막 이들이 벌이고 있는 거라 이거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어떻게? 자 먼저 이 위정척사파는요 시기별로 저항하는 형태가 달라질 겁니다. 위정척사파라. 그리고 개화파라. 개화파라.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줄 서시겠습니까? 자, 이 위정척사파 보세요. 1860년대는요. 60년대는 이게 언제야? 60년대라고 하면 대원군 집권 시기 아닙니까? 1800 여러분들 62년에 대원이 집권해 72년이 물러나요. 60년대 이 당시에 병인 양요 있었고요. 오페르트의 남해군민 도굴 사건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이 대원군이 펼쳤던 외교 정책이 뭐였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860년대는요. 그 대원군의 외교 정책 노선과 이 위정척사파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원군은 내적으로는 이 유생들을 압박하는 모습들, 외적으로는 풀어주는 모습들, 그러면서 내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을 성공시키려고 했다라고 제가 앞에 강의에 설명드렸죠. 자, 이 유생들, 양반 유생들이 딱 맞는 거예요. 외적인 어떤 그 대원군의 통상주의 거부 정책은요, 지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때는요, 뭘 반대하는 게 다 반대 세력들이죠. 뭘 반대하냐면, 바로, 통상을 반대합니다. 통상 반대. 자, 이 통상 반대의 이론이 뭐냐면 바로 척화주전론이에요. 척화주전. 네, 싸우자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을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이항로를 들 수 있습니다. 이항로. 1860년대는 이렇게 저항을 했고요. 그 다음에 1870년대 한번 가봅니다. 자, 1870년대 가면요. 70년대 보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보세요. 70년대. 자, 75년 운용 사건. 강화도 76년도 이때잖아요. 지금 개항하려고 한다고요. 개항 반대를 해야지. 개항을 반대하겠죠. 당연히. 개항 반대 세력들. 자, 이때 나왔던 구호가 뭐냐면요. 외양일체론. 일본과 서양은 똑같다. 별로 다른 게 없다. 지금 왜냐면 개항을 누구랑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본하고 하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유생들이 뭐냐면 이 외놈이나 양놈이나 똑같다. 어떻게 그들하고 같이 할 수가 있느냐? 라고 나오는 게 있죠. 외양일체요. 이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최익현입니다. 최익현. 자, 이게 바로 1870년대 모습이죠. 자, 이번엔 이제 80년대로 한번 가볼게요. 1880년대. 자, 이 80년대는요. 지금 이때예요, 지금요. 그죠? 예, 이 통리기무화문이 지금 언제 설치가 되냐면 이게 80년도에 설치가 되거든요. 80년도에. 예, 통리기무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을 거예요. 통리기무화문 중에서 개화정책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 시점이죠. 자, 이때니까 당연히 이들은 뭘 반대할까요? 이 개화를 반대해야 되겠죠, 개화를. 그죠? 이때는 개화를 반대합니다. 개화를 반대하는데 이때 이제 나왔던 것들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 개화 반대와 관련된 그 내용들이 있는데 자, 그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개화 반대의 그 중심이 뭐였냐면 바로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반대하는 것. 조미수호 통상조약 반대. 네.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반대하는 개화 반대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조약입니다.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누구랑 맺었죠? 일본과 맺었어요. 그죠? 자, 이제
서양 열강 중에서 최초로 조약을 맺는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이에요.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되는 그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이제 이때 이 시점에 여러분들 이 일본의 조사시찰단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때 또 일본에 갔던 수신사가 뭐냐면 제2차 수신사라고 있어요. 제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가요. 제2차 수신사 이 김홍집이 가서 말이죠.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2차 수신사 김홍집,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가서 일본에 갔죠. 근데 일본에 갔는데 이때 청나라 외교관을 만나요. 일본에 파견되어 있는 청나라 외교관을 만나는데 그 외교관이 너희들 조선 앞으로 어떻게 살래? 내가 그 방략을 좀 알려줄게. 방책을 알려줄게. 이대로 따라와 봐. 라고 해서 건네준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가 뭐냐면 바로 황준쉔. 네, 황준쉔 청나라 외교관이죠. 황준쉔이 지은 조선책략이라는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조선책략. 네, 이 조선책략을 가지고 들어와요.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조선책략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바로 방러하기 위해서 막을 방자예요. 방어한다는 얘기예요.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조선은 이렇게 해라. 중국과는 친하게 지내고 플러스 결일 일본과 결합하고 플러스 연미해라. 미국과 연결해라. 라는 이 연미론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조선책략의 내용 중에서 이 핵심은 바로 이 연미론이에요. 조선책략 핵심이 연미론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하고는 원래 친해요. 그죠? 이건 뭐 방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일본과 결합하라고요? 결합했잖아요, 이미. 강화도 조약 때 일본과 지금 수교 맺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친중 결의는 이미 돼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과는 전혀 미국은 우리의 적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냐면 신미 양요, 우리랑 지금 싸웠던 나라거든요. 그 나라와 연대하라? 연결하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당시 양마 유생들한테 봤을 때는. 그런데 이런 방향을 딱 준 거야. 자, 이렇게 되면서 연미의 어떤 그 노선이 나오면서 사실 이제 연미하라는 이유는 청나라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지금 이 일본의 입장이 지금 점점 강화되고 있단 말이죠. 일본을 견제할 필요가 있으니까 청나라를 봤는데 일본 얘네들 이거 너무 날뛰는데 안 되겠는데 다른 나라를 끌어와가지고 일본하고 그 다른 나라와 어떤 세력 균형을 좀 이뤄가지고 그 가운데서 청의 어떤 지분을 좀 더 넓히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죠. 외교라고 하는 건 다 자국의 이익 속에서 나온 거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 조미수호 통상적으로 청나라가 막 알선을 해줘요. 청이 막 알선을 해준다고요. 이렇게 조선책략뿐만 아니라. 이 연미론이 나오게 되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화반대 주의에서 이게 나오는 건데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여기에 관세가 들어가요. 자, 여러분들 이 관세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앞에서 지금 조율무역 규칙에서 여러분들 무관세로 지금 일단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일본하고 지금요. 그죠? 제가 관세 포인트 잘 보라 그랬죠. 언제 관세가 있고 언제 관세가 없는지. 이 미국하고 이 82년도에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미국하고 조약된 관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일본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가 관세 이거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83년도에 바로 조일 그 무역 규칙을 이제 개정을 한 거죠. 그게 조일 통상 장정이라는 거예요. 제 2차 조일 통상 장정이라는 건데 그 조일 통상 장정에 관세가 들어와요. 관세가 들어오는 이유가 제가 아까 왜 1876년 관세가 없다가 83년도에 관세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관세가 만들어진 배경이 바로 82년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관세가 들어가니까 일본 측에도 요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요구한 거죠. 일본 측에다가 관세 이거 필요하다. 이거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83년도에 관세가 들어간 거죠. 즉 83년도부터는 일본과도 관세가 설정이 되면서 무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배경이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는 얘기예요. 관세 조항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최애국 대우가 들어가요. 자, 이 최애국 대우는요. 최초예요. 최초.
강화도 조약엔 최고국 대우가 없어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엔 최고국 대우가 없어요. 왜냐면 이 최고국 대우는 뭐냐면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에요. 만약 A란 나라와 내가 조약을 체결했어. 근데 여기 이제 최고국 대우를 부여했어. 근데 내가 B라는 나라랑 조약을 했는데 이 B라는 나라에 내가 이권 하나 더 줬네. 그럼 이 A란 나라에도 예전에 그 조약을 체결했을 때 이 A란 나라에도 조약을 그에 상응하는 이권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내가 C라는 나라랑 조약을 체결했어. 그런데 여기다 이권 뭐 더 큰 거 줬네? 그러면 B라는 나라에도 A라는 나라에도 똑같이 이권을 더 주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망하겠죠. 이렇게 되면요. 최고국 대우가 들어가면 이게 나라가 거덜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조항이 이 조미소통상에 처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요구해요. 예, 일본도 요구해서 여러분들 이 관세 조항 그 83년도에 조일 통상 장정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때 최고국 대우도 들어가요. 일본 측도 요구합니다, 이거요. 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거중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거중 조정은 뭐냐면 우리가 힘들 때 미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뭐 외교적인 어떤 그런 구호에 불과하고요. 을사조약 체결할 때 그때쯤 가서 조선 정부가 이 거중 조정 믿고요. 미국에다가 특사 파견하는데요. 반응 없어요. 오히려 그때 가스라 테프트 미락을 체결해가지고 오히려 일본이 조선을 보호국화하는데 인정해준 그런 모습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그런 문구가 된 거죠. 왜요? 힘이 없으니까. 외교적으로 어떤 그 문장, 문구의 그 효력을 발휘하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외교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어찌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 조민소 통상조약 이걸 체결하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에 대한 반발이 바로 이만손을 중심으로 한 영남 만인소, 영남 지역의 만여 명의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상소를 올렸다라고 해서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이게 조미소 통상조약. 네, 이게 바로 조미소 통상조약의 그런 영향. 바로 이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가 바로 이 1880년대 개화운동, 개화 반대의 그 가장 결정적인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80년대에 보여진 모습이죠. 됐죠? 통상 반대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개항 반대했는데 개항하잖아요. 개화 반대하는데요. 이거 그냥 묵살하고요. 그냥 막 조사시달단 여러분들 이거 왜 암행어사를 파견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암행어사를 파견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나니까. 이거 막 상소 올리면서 어떻게 미국하고 이제 조약을 맺어합니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시달단을 암행어사 형식으로 보냅니다. 조사시달단은 암행어사 형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그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화는 지금 가고 있다고요. 그죠?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1890년대가 되면요. 이때가 되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반대했는데 들어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아예 의병투쟁을 전개합니다. 1890년대부터 의병투쟁. 자, 대표적인 게 있다면 미, 의병. 그 다음에 을사의병. 그리고 정미의병.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을미의사. 을미의병이 이제 90년대, 을사정미는 이제 1900년대 이렇게 전개가 될 거거든요. 자, 이런 어떤 의병 활동을 전개하는데 이게 이제 위정척사파의 흐름이에요. 통상반대, 개항반대, 개화반대, 의병투쟁. 어떤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됐죠? 자, 바로 이렇게 개화파들은 통리기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개화를 쭉 밀고 나가고 있고 위정척사파는 지금 격렬하게 지금 저항을 하면서 이 개화파들의 어떤 흐름을 막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형국이 지금 강화도 조약 이후에 딱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개화파와 위정척사파의 어떤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 통리기마음을 중심의 이런 개화 정책들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반발은 없었을까? 있죠. 일단 지금 위정척사파의 저항이 있었고요. 또 기층 민중들의 반발도 있어요. 기층 민중들의 반발. 자, 어디서 출발했냐면요. 기층 민중들의 반발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아이고. 저 위쪽이네. 네.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자, 이 사건이 뭐냐면요. 이 사건이 바로 임오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난이다 라고 해서 이모군란이 82년도에 벌어집니다. 연도는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연도까지 외울 필요 없습니다. 흐름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가 드디어 자본주의의 바다에 발을 담갔어요.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오픈과 클로즈 세로 나눴어요. 개화파와 위정척석파로. 개화파는 어찌거나 정권 실세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리기마음 중심으로 개화를 전개하고 있고요. 위정척파만 지금 격렬하게 지금 저항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바로 이 개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개화 정책에 직접적으로 저항했던 기층 민들의 난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 난이 바로 이모군란이라는 거예요. 자, 이모군란의 그 배경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구식군대 그리고 신식군대 이 차별이요 엄청났습니다. 예, 이 신식군대만 잘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군인들한테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 오군영 이 사람들은요, 월급 받아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월급을 1년치 이상을 안 줘요. 못 주는 거죠. 이유는 있어요. 왜냐면,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 여러분들, 이거 뭐, 사찰단도 보내야 되고, 시찰단 보내야 되고, 사절단 보내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돈을 그때 써야 되니까, 이런 구식군이 별로 영양가 없는 구식군들한테 그걸 나중에 주겠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개화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개항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내가 먹고 사는 게 필요하니까. 끊임없이 요구하니까 한 달치 월급이 나옵니다. 근데 한 달치 월급 열어봤더니 그 안에 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모래와 겨도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절대 먹는 거 갖고 장난치시면 큰일 납니다. 예. 아마 이 민주정권이 그것만 안 했어도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근데 이게 먹는 거 장난친 거야. 난리가 난 거예요. 빡! 올라온 거죠. 이러면서 이 군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자, 이 이모군란의 결과, 이 이모군란, 이 흥선대원군을 다시 흥선대원군을 다시 권력을 장악하게 하도록 하지. 이 군인들이 막 밀고 들어가면서 결국 명성황후 도망가요. 어디까지? 충주까지 도망갑니다. 급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네, 흥선대원군이 이 최익현의 상소를 통해서 물러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다시 정계에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이 뭐 했을까? 이 통리기마음은, 이 민씨정권, 명성황후의 색깔이 강하게 묻어있는 이 통리기마음은 싹 없앱니다. 싹 없앱니다. 그리고 오군영 다시 부활시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대원군이 다시 한번 실세가 되는 듯 했는데, 역시 이 명성황후가 가만히 있질 않죠. 다시 정권을 되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청나라에 SOS를 보냅니다. 청나라에 SOS를 보내면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결국 이 이모군란을 진압을 해요. 그 결과를 보면요, 청이 진압을 하고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을 압송을 해요. 흥선대원군을 압송해 갑니다. 흥선대원군을 잡아가는 거예요. 네. 이런 어떤 이모군란이 지금 전개가 종결된 것이죠. 이모군란이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모군란의 결과 어떤 조약들이 체결됐는지 볼게요. 먼저 일본과는 어떤 조약을 체결하냐면요. 네, 이 제물포 조약을 체결합니다. 제물포 조약. 자, 이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는데요. 이 제물포 조약의 결과 이 외국 군대가 주둔하게 됩니다. 외국 군대가 주둔하게 되더라라는 거. 외국 군대가 주둔하게 되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일본이 지금 청나라 군대 들어왔잖아요. 그죠? 일본도 지금 자기 왜 공사는 못 지켜줬느냐? 왜냐면 이때 이모군란 때 이 별기군 이 교관이 일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서 일본 공사관을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해가지고 불태운단 말이죠. 그때 이제 사망자도 발생하고요. 너희들 우리를 못 지키네? 그럼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지킬게.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그 일본 군대를 끌고 들어오는 것이죠. 결국 이 이모군란의 결과 지금 우리나라에는 청나라 군대도 들어와 있고 일본 군대도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요 모양 요 꼴로 가면 안 되죠. 그죠? 우리나라의 그 운명을 외국 군대한테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 다음에 자, 이 진압을 했던 청나라.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이제 대원군 압송하고 다시 명성 들어왔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뭘 체결하냐면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합니다.
조청상민 수르 무역장정이 뭐냐면요. 예, 말 그대로 조선과 청나라 상인들끼리 바다와 육지에서 무역을 할 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청상민 수르 무역장정의 결과 뭐가 되냐면요. 바로 내지 무역이 열리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앞에 우린 지금 이 조일수 조기 부록에서 계약은 했지만 지금 간행의정 설정 내면서 심리, 즉 4km 밖으로 못 나갔잖아요. 지금요. 내지 무역이 지금 허용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청나라 상인들한테 내지 무역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럼 청나라한테만 주겠냐고요. 이제 다른 나라들이 어떤 조항을 들고 들어올까요? 이 최애국 대우 조항 들고 들어오면서 우리도 해야지, 일본도 해야지, 이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결국 이 조청상민수를 무역장정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내지 무역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결코 여러분 공짜 없어요. 예. 정권을 외국 세력에 맡겨가지고 보존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게 이제 이모군란이라는 얘기죠. 이모군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이 청의 내정 간섭이 얼마나 좀심했겠어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고문 통치. 네. 고문을 파견해 가지고 뭐 멜렌도르프, 뭐 마젠창, 뭐 이런 인물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감나라, 대추나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내정 간섭을 강화시키고 있는 모습들이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이모군란의 영향이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죠? 자, 어쨌건 간에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청의 영향력, 청의 내정 간섭이 지금 너무나도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걸 바라본 이 급진기아파.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지금? 응?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개화도 지금 더디게 해. 게다가 청나라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게다가 이제 이 멜렌도르프, 이 고문을 좋았던 이 멜렌도르프하고 이 김옥균하고 한번 꽝 부딪혀요. 왜냐면 개화정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할 거니 이 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서는 돈 찍어내자.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당오전이라는 거예요. 당백전 기억나시죠? 예. 당오전은 5배 같이 불린 건데 이거 찍어내가지고 재정을 확보하자라고 멜렌도르프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김옥균은 반대하는 것이죠. 옛날 대원군 경복궁 중건할 때 당백전 만들어가지고 나라 엄청나게 힘들었던 일 기억 안 나냐? 당오전 또 찍어 말도 안 되지. 내가 외국 가서 돈 빌려올게. 일본 가서 돈 빌려올게. 차관으로 지금 한번 해결해보자. 차관을 들여오려고 그래요. 그 차관의 방법과 이 당오전의 방법이 충돌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 김옥균이 차관을 못 빌려와요. 이러면서 이 급진기아파의 정책 입지가 완전히 줄어드는 것이죠. 이 완전히 줄어든 그 급진기아파의 입지를 다시 타개하기 위해서 일으킨 정변. 그게 바로 갑신정변이라는 거예요. 이모군란의 애들 영향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자, 볼게요. 자, 이 급진기아파가 바로 이 민씨정권을 치는 것이죠. 치는 것. 자, 그게 바로 갑신정변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갑신정변. 84년도. 2년 뒤죠, 이모군란 뒤. 84년도에 갑신정변이 지금 전개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자, 이 갑신정변은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바로 이러한 청의 영향력, 내정 간섭의 어떤 강화,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이 갑신정변은요, 우정국 축하연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정국은 이제 최초의 우체국이죠. 우정국 축하연을 계기로 해서 여기에 모여든 이 민씨 세력들을 다 칼로 딱 치면서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급진기아파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이때 이 서재필의 나이가 19살입니다. 10대입니다. 그리고 이 주축, 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주축이 20대입니다. 그러니까 20대의,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00년 전 신세대들이라고. 네. 그들이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들고 일하는 것이죠. 그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는 것. 자, 이때 이제 주장했던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4개조 개혁안이라는 건데요. 14개조 개혁안. 자, 이 14개조 개혁안의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14개조 개혁안에서요, 정치부터 한번 볼게요. 정치. 14개조 개혁안에서 자, 정치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자, 정치부에서는 여러분들 입헌 군주제를 지향합니다.
입헌 군주제를 지향하는 네, 그런 모습들 보이죠. 이제까지 어떤 전제 군주제, 왕에게 모든 권력이 쏠려 있는 거 이거 문제가 있다. 예, 왕 역시 법에 의해서 그 제지를 받는, 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입헌 군주제를 시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청으로부터의 어떤 그 사대 관계를 끊어라, 이런 것들도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제적인 걸 볼게요. 경제적인 거. 자, 경제적인 건 뭐가 있냐면요, 재정의 일원화, 재정을 일원화하라, 왕실 재정 따로, 국가 재정 따로. 이거 문제 있다. 재정을 일원화하라. 어디로? 호조로. 호조로 재정을 일원화하라. 그리고 토지세 이거 좀 깎아주겠다. 지조법의 개혁. 자, 이건 뭐 여러분 토지 분배 이야기는 아닙니다. 토지 분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건요. 사실 이게 지금 한계예요. 이 갑신 정변에도요, 기층 민중들이 호응을 안 해요. 호응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들은 지금 제일 필요한 게 토지를 나눠주는 게 제일 필요한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한다는 얘기죠. 지조법 개혁. 그렇지만 사회면에서의 어떤 개혁. 사회면에서의 개혁은 뭐냐면 신분제 폐지. 네, 신분제 폐지를 들고 나오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층 민중들은 오히려 이 갑신정변 세력들을 욕합니다. 왜? 갑신정변 세력들이 이제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 일본과 또 연결되어 있어요. 일본 세력을 끌어들여가지고 이게 지금 정변을 일으킨 것이거든요. 예. 자, 결국은 이때 또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또 청의 도움을 받습니다. 청나라 들어와서 결국 일본과의 소규모 전투 끝에 일본을 축출하고 이 갑신정변의 급진개혁파 세력들이 다 일본으로 망명하죠. 네, 홍용시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는 또 일본으로 망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자, 결국 이 갑신정변의 결과, 네, 일본과는 어떤 조약을 체결하냐면요, 일본과는 한성조약을 체결합니다. 한성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한성조약 체결하면서 또 일본 그 공사관 그 건물 짓는 그 비용을 또 지불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일본과 말이죠. 일본과 청나라가 또 같이 조약을 하나 맺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텐진 조약이라는 거예요. 텐진 조약. 자, 이 텐진 조약의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 이모군란 계기로 해가지고 청나라 군대가 일본 군대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소규모 전투가 벌어졌잖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을 좀 이렇게 완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텐진 조약에서 뭐냐면 양국 군대를 철수합니다. 양국 군대 철수. 그리고 파병시 통보. 파병시 통보의 텐진 조약을 체결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언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또 청나라 군대 들어오죠. 청나라 군대 또 들어와요. 또 진압하려고. 그때 일본에 파병하고 일본도 들어오고 결국 한반도에서 청일 전쟁이 드디어, 이게 지금 사실은 좀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텐진 조약을 체결한 거였는데 결국 10년 뒤에는 벌어져요. 청일 전쟁이 드디어 한반도에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그런 불씨를 지금 이 텐진 조약이 안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갑신정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갑신정변은 또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 갑신정변 여러분들 어디로부터의 개혁운동이냐면요, 이거는 위로부터의 개혁운동. 왜냐하면 소수의 엘리트,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강범,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소수의 엘리트들이잖아요. 이 소수의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일으켰던 정변이거든요. 네.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 실패로 끝났으니까 이제 남은 건 뭐가 있나요?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 있겠죠. 그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 뭐예요? 그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건 이 갑신정변을 진압한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나라입니다. 청이 또 진압을 하죠. 그죠? 청이 또 진압을 해요. 이러면서 이 청의 어떤 청이 또 진압을 합니다. 이 청이 결국 진압을 하는데 결국 이 청의 영향력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모군란도 도와줘. 지금 갑신정변도 도와줘. 청의 내정 간섭은 더욱더 극에 달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버야, 오버.
그러니까 이 민주정부도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청이 지금 근데 그런 짓을 왜 해요? 그죠? 외국군들 끌어들이면 그거는 거에 대한 합당한 그 대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건 청이 너무 내정감이 강하니까 뭔가 좀 청을 견제할 필요가 있겠다고 느낀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를 끌어들여요. 러시아를 끌어들여가지고 청을 좀 견제하려고 했는데 이게 세계가 이게 다 역학구조가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요. 지금 러시아를 끌어들인다는 게 뭐냐면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러시아는 지금 계속 시베리아 그쪽 통해 가지고 좀 내려오고 싶어해요. 부동항을 찾아서 얼지 않는 항을 찾아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가 남하하면 그 이익이 누구랑 지금 부딪히냐면 중국 시장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영국 있잖아요. 영국. 그 영국이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 조선이 지금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해? 그럼 러시아가 끌어들이면 러시아가 분명히 중국 시장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우리랑 경쟁을 안 되지. 라고 해서 결국 갑신정변 직후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령 사건이 벌어집니다. 85년도에. 네. 꼬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그죠? 왜 뜬금없이 영국? 우린 러시아를 손잡으려 했는데 왜 갑자기 영국이 나와가지고 여기를 지금 점령을 할까요? 그죠? 어쨌거나 이렇게 지금 외세에 의존하면요, 여러분들, 이 모든 문제는 외세에 의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귀중한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00년 전 일어났던 역사 사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요, 자꾸 이게 외세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건 문제가 심각하네,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해가지고 이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령을 전후해서 나온 이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중립화론이라는 거예요. 중립화론을 주장하는 인물들이 누구냐면 유길준과 부들러입니다. 유길준과 부들러와 같은 이러한 일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더라. 이게 지금 80년대 상황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 흐름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개항을 해가지고 지금 개화파와 온건개화파, 개화파와 지금 위정착습을 나눴단 말이에요. 개화파는 개혁을 지금 단행하고 있는 거야. 단행하고 있고 위정착습은 그 반대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 개화파의 어떤 그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 그 반발이 이제 첫 번째 반발이 바로 이 이모군란, 직접적인 어떤 개혁의 어떤 문제점들, 이 구직군대와 신직군대의 어떤 차별, 이런 것들이 지금 이모군란 빵 터졌고, 그게 청에 진압되면서 청에 너무 그 의존하는 그런 모습이 보기 싫었던 거죠. 결국 이 급진개화파가 빵 터트린 사건이 바로 이 갑신정변이라는 것이죠. 근데 갑신정변 역시 마찬가지로 청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진압이 되면서 이런 여러 조약들을 체결하는데, 이렇게 이 갑신정변, 이모군란, 갑신정변 다 청이 진압하면 청이 내정간섭이 강해지는 어떤 모습 속에서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그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나라가 있네. 그 영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는 모습들. 그 전후에서 지금 중립화론 나오고 있고요. 근데 되겠어요, 이거요, 여러분들? 안 돼요. 중립화는 누구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들 힘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리고 수용할 이 당시 시점에는요, 이런 건 수용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왜요? 여전히 집권 세력은 자신들은 누가 있다? 청에 있으니까. 네. 이렇게 지금 상당히 그 외세에 의존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한계들을 지금 보이고 있죠. 100년 뒤 우리 후손들은 바로 이 역사,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남겨놓은 이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예. 왜 우리가 자주국으로, 왜 우리가 힘이 강해져야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은 이 사건의 일련의 흐름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어쨌든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 이제 실패로 돌아갔네요. 자, 이제 남은 건 뭐다?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 있죠. 자, 그럼 그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 어떻게 전개될지 개념 파트 시간에서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